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 넣는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는데요. 최근 다소 진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리터당 2,000원이 넘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14조 2,357억 원 규모로 고유가 지원금을 풀겠다고 발표했어요. 소득 하위 70%, 약 3,256만 명이 대상이고 지역과 계층에 따라 1인당 10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름값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도 그대로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대규모 지원이면 주유비 부담을 크게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지원금이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그 돈은 여러 경로를 거쳐서 다시 정부로 돌아갑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당연히 소비를 하게 되겠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거나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거나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그러면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올라가고 이들이 내는 세금도 늘어납니다. 결국 정부가 지출한 지원금 중 일부는 세금 형태로 회수되는 거예요. 60만원의 여정.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차입니다. 지원금은 한 번에 쏟아져 나가지만 세금으로 회수되는 건 몇 개월에 걸쳐 천천히 돌아와요. 그 사이에 시장에는 추가 현금이 돌아다니게 되고 이게 오히려 물가 압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명목상으론 대규모 예산을 썼지만 실제 정부 부담은 회수분을 빼면 그보다 적어지는 셈이죠. 그렇다면 과거에 비슷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2020년 코로나 시기,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뿌렸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가구가 이 돈을 받아갔어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재정 패널 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다른 결과도 확인됩니다.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건 대부분이 받았는데도 불평등 해소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같은 돈을 저소득층에 집중해서 줬다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번 고유가 지원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의 심리가 예상과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원금처럼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면 평소보다 쉽게 지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소비가 시장 전체의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계 에너지 지출을 보면 평상시에는 총 소비의 10% 정도였는데 고유가 시기가 되면 15%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부담 증가가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소비자 물가 변화를 보면 이런 패턴이 확인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지원금 지급 이후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외식비를 비롯한 생활물가가 올랐습니다. 지원금이 시간차로 물가 부담으로 돌아오는 메커니즘인 셈입니다. 지원금 수령, 소비 증가, 상품 수요, 상승, 가격 인상이라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원금이 단기적으로는 주유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2년 후에는 편의점, 식당, 마트에서 더 비싼 영수증으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고유가 지원비로 받은 60만원이 소비되면 60만원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60만원이 당신의 손을 떠나는 순간 재정회로가 작동합니다. 우선 편의점이나 주유소로 갑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은 매출이 늘어나죠. 임대료 내고 직원 월급 주고 재료비 지불하게 됩니다. 각 단계마다 부가세 10%, 소득세, 법인세가 정부로 돌아가는 구조예요. 흥미로운 점은 회수 시간차입니다. 지원금 지출은 즉시 일어나지만 세금으로 회수되는 건 수주에서 수개월 후거든요. 부가세는 분기별, 소득세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회수가 되는 과정에서 뭔가 손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돌아오는 건 지출한 금액의 일부일 뿐이고 나머지는 시장에 풀린 채 물가 압력으로 작용하거든요. 같은 대규모 예산을 다르게 쓸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게만 집중 투입하는 에너지 바우처 방식이라면 계산해보면 놀라운 차이가 나타납니다. 대규모 예산을 전체 가구에 나누면 가구당 지원액이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같은 돈을 하위 20% 가구에만 집중하면 가구당 지원액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집중 지원이면 고유가로 인한 연간 추가 부담을 완전히 커버하고도 남거든요. 분산 지원으로는 그 절반도 안 되고요.
보편적 현금 지급은 정치적으로는 인기가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혜택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 한 스푼의 색소를 넓은 수영장에 넣으면 색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같은 양을 작은 컵에 넣으면 선명한 색이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결국 이 모든 데이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대규모 예산은 분명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그 규모만으로는 주유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원금의 역설. 그래서 이번엔 일부 위원 지적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가 있었지만 소비자에게는 그보다 적은 수준만 반영됐고 14조 2357억 원 중 실제 소비 진작 효과는 소비자들의 실제 지출 성향을 감안하면 전체 규모보다 훨씬 작을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천문학적 숫자 뒤에 숨은 실제 효과를 보는 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 정책을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판단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